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국 미디어경청이 마련한 온라인 학생 토론회 차이를 맡은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오늘 학생들과 코로나19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눈에 비친 코로나19가 어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역에 비협조적인 분들에 대한 대처,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두 번째, 재난지원금, 요즘 논란이 아주 크죠.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토론회를 이끌 김가희 학생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3차 토론회에 이어서 이번 4차 토론회를 이민선 사회자님과 함께 진행하게 될 민술중학교 2학년 김가희입니다. 자, 오늘 김가희 학생 사회자를 포함 학생 7명이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사회자를 포함하면 총 8명이죠. 어떻습니까? 이 토론 주제도 학생들이 직접 정한 건데요. 우리 사회자께서 보시기에 오늘 주제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 주제는 현재 상황과 정말 적합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다산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온택 토론회에 청소년들 목소리를 좀 내고 저희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인사학고등학교 금융비즈니스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온테크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저는 전에 많은 토론회를 참여해서 이러한 온라인 토론회를 또 참여하고 싶어서 토론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임유진 학생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다 하셔야 되거든요. 자, 다음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세빈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신날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세빈입니다. 오늘 제가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청소년들이 정부에 의견을 내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제 의견도 내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하이텍고등학교 메카트로닉스과 1학년 고겸이라고 하고요. 신청한 계기는 친구들이랑 함께 신청하기로 했는데 저만 뽑히게 돼서 하게 됐고요. 뽑힌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곽소희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현재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다. 이따 좋은 토론 기대하겠고요. 이제 자기소개 한 분 남았죠? 네, 최수빈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있는 안국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가고 또 참여하게 된 계기 들어보니까 오늘 좋은 토론회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기분 좋은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네, 오늘 정말 최고의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앞서 우리 학생들 일상이 지금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일주일 동안 자택에서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가능하면 좀 기자들도 대면 취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또 대전에서 기자가 또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집에 있어 봤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어떤 식으로 지뢰물 해소하고 또 약해진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있는지 김가희 학생이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실래요? 네, 이렇게 사회자님이 소개해주신 사례처럼 여러분은 자칫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 온라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 번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김지한 학생. 네, 일단 저는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집에만 노트북 앞에 앉아 있게 되는 시간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운동의 경우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그 홈 트레이닝 어플로 기록을 매기시면서 저희에게 매일 얼만큼씩 운동을 해서 제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면역력을 이렇게 유지하고 최소한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방법이네요. 혹시 김가희 학생도 체육 선생님이 저런 식으로 운동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줄넘기를 계속 실시함을 통해서 자신이 한 줄넘기 개수를 위두랑이라는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김지한 학생. 선생님이 주로 무슨 운동을 권장합니까? 그냥 기본적인 그런 홈 트레이닝 동작도 소개하시긴 하는데 의자에 어떻게 어떻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지 또 허리 척추에 관련된 그런 운동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세빈 학생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재밌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친구들이랑 문자나 메시지나 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로는 친구들과 놀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친구들이랑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번에는 줌이라는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서 같이 화상회의로 만나서 노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업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줌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친구들이랑 만나는 줌 회의실도 잘 만들고 잘 노는 것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친구들과 또 만나고 있네요. 자,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운동을 안 하면 또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래도 활동적인 걸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집에 강아지를 키워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집에서 그냥 강아지랑 뛰어다녀요. 아, 집에서? 네. 공원 같은 데도 가나요? 공원은 가끔씩 나가는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시간상의 여유가 없어서 보통 집에서 강아지와 놀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저도 이세빈 학생과 정말 공감하는데요. 저도 집에 강아지가 있는 만큼 이세빈 학생처럼 강아지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가끔씩은 공원에 가서 산책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새롭게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네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아지가 참 중요하다. 반려견이. 이렇게 그런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우리 고경 학생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하품했어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PC방을 자주 가는데 지금 PC방도 닫아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있고요. 운동은 원래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농구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농구를 하다가 친구들이 신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농구도 못하고 그냥 가볍게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거나 아니면 조깅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경 학생, 한 1, 2주만 기다리면 공원 같은 데서 아마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참고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뭐 좋은 날이 오겠죠. 우리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버텨봅시다. 자, 우리 역시 남학생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3이라서. 그리고 저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또 현장 실습생으로 회사를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회사를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이제 가끔 제가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면 원래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있어야 학교가 활기가 뛰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니까 이제 반 친구들과 추억도 쌓아야 되고 졸업여행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미진 학생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생 생활,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싶은데 그게 좀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집안에서든 또 친구들 간에도 서로 답답하지만 짜증내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아주 중요하리라 봅니다. 아마 부모님들하고도 잘 소통을 하시면서 견뎌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요즘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굉장히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많고요.
심지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어디를 외출하시고 이런 분들을 간신히 공무원이 만나서 자가격리를 또 요구를 했더니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거부하는 사태도 있을 정도로 지금 방역에 비효율적인 분들 때문에 문제가 좀 많거든요. 김가희 학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아직 토론을 나눠보기 전이라서 아직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더 좋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조금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빨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세빈 학생부터 이런 코로나에 대한 비협조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비합조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벌금형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벌금을 안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해서 저는 이것을 강화해서 구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듯 방역 수칙을 어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이제 충분히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국민의 기본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제한을 할 때는 국민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방역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참 중요하잖아요.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 2항에 의해 국가는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집회를 제한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복리를 위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가 특정 시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이러한 자유를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해야 된다는지는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현재 2.5단계인 경보가 1단계로 내려가거나 혹은 확진자 모두가 감염 경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제한은 필요합니다. 집회 및 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원을 밝히거나 50명 이상일 때만 허용한다던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릴레이식으로 서로 만나지 않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5단계잖아요. 개천절에도 집회를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개천절 집회를 법률로 제한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진정되고 난 후에 우선권을 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시기를 미루는 방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취소를 하거나 제한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사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빠르게 막고 2차 대유행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존중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개인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무고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떤 적절한 선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개입. 자, 국가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개천절에 집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때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예 그 집회가 열릴 수 없게 하는 것보다 집회 시기를 늦춤으로써 이런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아예 집회를 하면 처벌을 하는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구속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징역을 하는 등으로 집회를 하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처벌함으로써 집회를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집회를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게 되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집회를 아주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처벌, 구속, 징역 이런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속하거나 징역을 살리는 방법까지 좀 동원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학생들 의견이 대체로 동일하네요. 다른 친구들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 개인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이 두 가지가 맞선다면 저는 아무래도 공공의 질서와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물론 민주적인 사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열정과 개인 표현의 자유, 결사 이런 것도 지키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목숨이 목숨이 안전하지 않다면 개인 의견을 표출될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목숨에 위협을 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고 이걸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아주 적극적인 정부의 대처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김지한 학생. 이제 나머지 학생 몇 명 의견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럼 임유진 학생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이 만약에 검사를 안 받거나 이제 자가격리 중에 이탈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일일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에게 벌금을 때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지금은 이제 이제 확진자 그거 끝났고 근데 그 치료비 갖고 이제 국가에 세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나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집회가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이번에 있으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까지 주면서 저희들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스크 처벌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기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마스크 처벌이나 비협조자에 대한 처벌 방안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유진 학생의 의견에 조금 더 공감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은 고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험 상황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의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합니다. 집회 결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공공의 질서, 안전이 우선인가? 국가적 위험 상황에서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에 대해 알아보자면 9월 8일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으로 외국인 출입국 금지, 비행기 경유 금지, 마스크 유일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로 마스크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공공의 질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이 현재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방역 모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이탈 시 신상 공개, 얼굴 공개, 어마어마한 벌금 부과로 강력한 처벌을 보여주며 코로나19에 대해 완벽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어 반대 요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원래대로의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대만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은 어쨌든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어쨌든 위기의 상황에서는 일부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의견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국가라는 조직체가 국가가 곧 국민이잖아요. 그 구성원의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권한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한번 우리 토론자들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코로나19 방역 비협조자들은 공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집회와 개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2,8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사망자도 92만 명이 넘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질서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국민들이 모여서 생긴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적절하게 공평하게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위해 침해될 수 있겠지만 그게 모든 것이 침해되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기본권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집회에서도 만약에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면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만약 집회를 집행하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이 사이에서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정부가 적절한 선을 정해서 이러한 사태에서 그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의 역할이 너무 크게 광범위 되기보다는 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곽소희 학생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실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역할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국민들이 빨리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처럼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빨리 코로나19에 벗어나기 위하려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 보장의 그 선을 침해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침해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법률을 해석해 시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하루 평균 959건의 마스크 미착용, 그와 관련된 시비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와 더불어 코로나 방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여서 법률을 바꾸거나 혹은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가희 학생, 우리 학생들의 의견 다 들어봤잖아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틀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또 한 친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어떻게든지 빨리 국민들을 되돌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가희 학생 이견이라든가 덧붙일 의견 혹시 있으세요? 저는 학생들이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백 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의 역할은 국가의 코로나6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그럼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토론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 주제, 재난지원금.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김가희 학생이 뭔지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줄래요? 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잠깐 자료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국가가 모든 국민, 즉 약 283만여 가구에 대해서 총 1조 2,90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2차 때는 선별적으로 코로나 취약계층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가희 사회자 아주 간단하게 소개 잘해줬고요. 자, 1차 지원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가구별로 모두 일괄 지급 받았죠? 김가희 학생도 받으셨죠? 네, 자, 그 재난지원금으로 혹시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잠깐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저는 그 돈으로 책도 사고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서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핵심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장 피해가 많은 주로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지급을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가닥을 정했어요. 어떻게 이 얘기 듣고 좀 서운한 마음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소상공인 아니시죠? 네, 네, 못 받을 것 같은데 서운하지 않았어요, 혹시? 네, 일단 1차 때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선별 지급하고 보편 지급 중에서는 선별 지급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피해가 없는 큰 대기업들이나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기업들은 재난지원금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생계가 위험해지고 그리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면, 그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는 누락된 사람들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추가해서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급하면 가장 좋은 절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이세빈 학생이 선별적 지급이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수빈 학생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수빈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선별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우선은 전체 국민에게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피해 규모가 닿거나 소득이 별로 줄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환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적 지급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기본소득이 적은 사람보다는 정말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문 직종을 포함해서 피해를 퍼센트 단위로 계산을 하여서 상위 40%를 제외하고는 20% 이하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환수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상 선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이제 코로나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이 조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재난 상황에서 정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수민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인 보편적인 지급 방법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국에서 평등하게 지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 지도층, 부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기부 등을 통해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반기로 나누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뜻이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 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만 18세에서 34세 청년들이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569만 9천 원인 청년들에게만 지급될 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 4억인 이하 가게에는 100만 원을,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재창업 준비금 50만 원을 지급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준다고 해도 너무 부족한 돈일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수원시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이제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약간 실직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요. 네, 그럼 이제 고겸 학생의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고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현 2차 긴급지원금은 선별지급이고 1차 긴급지원금은 보편지급이었잖아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업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피해받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지만 그중에서 피해가 큰 계층에게 긴급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밖으로 나가 소비가 가능한 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가지고 보편지급으로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 등으로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2차 지원금은 2.5단계의 강력한 거리두기로 밖으로 나가 소비가 가능한 여건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소비, 배달 등 간접적인 지원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때문에 한정적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업종 계층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보편지급을 통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지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별복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면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할 뿐더러 고소득층의 지원금을 추후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내년에 환수를 하게 되면 지난해가 아닌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더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보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별 지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선별 지급의 기준이 엄청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소비될 뿐더러 적은 돈의 차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 지원금을 하되 선별 환수하는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 토론을 들어보니까 양쪽 의견을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모두 주는 보편적 지급과 일정 기준 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주는 선별 지급 두 가지 중에 저는 보편적 지급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보편적 지급이 선별 지급과 다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아까 곽소희 토론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렇게 애매한 기준에 비껴나간 계층이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매출의 증감이 파악 불가능한 계층, 또는 각자 노동 시간을 늘려서 감소한 매출을 채운 계층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위 25%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24.9%에 속하는 계층들은 이렇게 아쉬운 기준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 의견으로는 아까 김소빈 학생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선별 지급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선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한 소득의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맞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건데, 일단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그에 따른 행정 인력, 시간, 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의견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1차 실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 처음으로 경제적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감소가 둔화되고 또 취업자, 실업자 이런 고용 악화도 개선됐고요. 또 작은 기업들인 소매 판매도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등 경제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줄줄이 불러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들 때문에 보편적 지급이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토론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지금 4대 3으로 엇갈렸어요. 보편적 지급이 좀 더 합리적이다. 네 학생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세 학생은 선별 지급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의견이 엇갈렸으니까 이번에는 서로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토론을 하면 좀 어떨까요? 의견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곽소희 학생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곽소희 학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저는 자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사태는 결이 다를 뿐더러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폭탄이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가리지 않았듯이 현재도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20억의 주택이 있는 자산가라도 만약에 2달 동안 수입이 끊기게 된다면 주택 시장에 그것을 바로 내다 팔 수 없는 상황으로 봤을 때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별 지급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소희 학생께서 코로나 상황을 2차 세계대전 때 떨어진 폭탄에 비유하셨는데 제 생각에 폭탄과 코로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탄이 떨어지면 박소희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인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도리어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반면에 코로나 자영업자분들과 같이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유흥주점을 하시는 분들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타격을 입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이 분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지원금의 원래 의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그게 진정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발표자께서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상위에 정말 재원 지원금을 주는 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는 일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상위층에게는 연말에 세금으로 청산을 하게 하는 방법이나, 아까 다른 토론자님들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까 전 토론자님께서 일단 다 지원하고 상위 계층에게서 환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상위 계층의 기준도 살짝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계층이 필요가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다고 그 환수하는 그 기준도 잘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위보다는 상위 이제 고소득층, 누가 봐도 이렇게 부자고 이제 직업상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고소득층은 이미 이렇게 기준이 명확히 정해 있고 그 기준이 훨씬 이렇게 지급하기가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연말 정산에서 어느 정도로 요구를 할지 그런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이선민 학생 혹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먼저 최수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선별지급은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가 어렵고 자신이 기준에 맞는 것처럼 꾸며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선별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구의염군 영업이 12곳이 있잖아요.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 분들은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먼저 지원금을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거 충분히 이제 답변이 된다고 봅니다.
이미 국가에서 영업 정지를 내려서 영업을 못한 분들이 기준이 되면 맞지 않겠냐. 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최수빈 학생 답변이 됐나요?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토론이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김관희 사회자, 어떻게 학생들 상호 토론을 더 진행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이제 국가에서 정한 선별 지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제 국가의 대처 방안과 그런 선별 지급, 그리고 더 나은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학생들의 이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좀 갖자고 했는데요. 지금 상호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정리도 좀 한 것 같고요. 다른 학생 의견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내 생각이 좀 허점이 있었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선별 지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보편 지급이 맞다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까지 보편 지급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선별 지급이 학생들 의견을 듣고 보니까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학생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 없으면은 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김가희 학생. 토론이 뜨겁게 진행됐는데도 역시 기존의 생각은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4대 3으로 이건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요번에 국가에서 어쨌든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만 되면은 예산이 나올 테고요. 선별지급이 이제 그냥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노래방은 주고 유흥지원을 왜 안 되나?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편의점 업주들은 왜 뺐냐 하고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 비판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은 1차에 있었던 경제 부흥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냈는데요. 이렇게 좀 갈등이 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보편적 지급이 나는 맞다, 선별적 지급이 맞다, 이런 건 다 한번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는 요 문제, 요런 논란에 대해서 지금 정부 방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한 명씩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곽소희 학생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굉장히 사소한 차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좀 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소득과 관계가 없고 지금 이 정책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득자인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더 많이 본 경우도 있고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소득만 가지고 지원금을 주다 보면은 정말 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으나 조금 수정하면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선별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그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인데 정부의 착오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지급이 다 끝난 후 신청서를 받아 정부가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그 이유가 합리적이면 그 사람들에게도 추가로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신비로 2만 원씩을 일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일괄 지급을 하지 말고 이 돈을 걷어서 좀 더 취약한 계층에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통신비 2만 원은 지금 피해가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돈인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저는 선별 지급을 하자는 토론자님들의 말씀 잘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보편 지급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정부에게 강력하게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그 여당과 야당 사이 좀 정치적인 요소들이 조금 많이 개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접해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방법이 뭘지 하고 진심으로 접해서 모두가 같이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지한 학생은 이제 같이 모두가 좀 더 힘을 합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적 요소가 개입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고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는 아직 선별 지급으로 하는 지원금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분들이 받은 손해를 생각해보면 과연 선별 지급으로 주는 지원금이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입니다. 자, 고경 학생, 그럼 정부의 정책,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침, 그 다음에 통신비 2만 원 지급, 이거는 정부 방침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맞지만 통신비 지원은 솔직히 왜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를 주는 것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쓸데없는 지원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네요. 선별 지급을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도 해석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럼 곽소희 학생은 통신비 지원과 더불어서 이러한 선별적인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예산적인 이유로 선별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선별 지급을 하더라도 통신비 지원 자체가 약간 그 선별 지원에서 벗어난 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엄청난 연관을 짓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통신비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사례를 좀 더 다른 경우에 적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통신비 2만 원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통신비 2만 원으로 쌀 같은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양한 걸로 대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가희 학생, 이제 학생들 의견을 모두 들었는데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적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급이냐, 이건 4대3으로 의견이 나눠가지고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해봤고요. 또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체로 선별 지급에 찬성하는 학생들도 방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특히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이제 쓸데없는 지역 같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런 의견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김가희 학생 같은 학생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의견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이 정말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많이 고심한 게 정말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선별적 지급을 한다면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보편적 지급을 한다면 그것도 빈부격차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오간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자, 김가희 사회자가 지금 학생들한테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아주 뿌듯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김가희 학생한테 이 질문을 했고 김가희 학생도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의견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책을 입안에서 추진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죠. 이런 공무원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좀 더 좋은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나아가서 더 나은,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해보죠.